셜록 홈즈의 세계? 그곳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이 위대한 탐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인간 본성의 아주 복잡한 이면과 마주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의 가장 유명한 사건 기록 두 편을 통해서 하나는 냉철한 추리가 어떻게 정점에 이르는지,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인간 마음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완벽한 논리의 승리를, 다른 하나는 위대한 탐정의 아주 겸허한 실수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 이 섬뜩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내가 전혀 모르는 타인일 수 있다는 것. 모든 미스터리가 꼭 범죄 현장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두려움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홈즈의 기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사건을 나란히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그의 연역적 추리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본 같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 모든 논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아주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건의 무대는 다트무어의 황량한 벌판에 자리 잡은 킹스파일랜드 마구간입니다. 이곳은 영국 최고의 경주마 중 하나로 꼽히는 실버 블레이즈의 고향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린 웨식스컵 경주를 코앞에 둔 어느 날 밤, 이 나라 최고의 말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조련사는 마구간에서 좀 떨어진 황무지에서 머리가 심하게 부서진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죠. 딱 보기에는 사건 현장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피해자는 20년 넘게 말을 조련해온 베테랑 존 스트레이커. 사라진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실버 블레이즈. 그리고 아주 유력한 용의자는 경주 전날 밤에 마곡간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목격된 막건업자 피츠로이 심슨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스트레이커의 손에는 심슨의 것이 분명해 보이는 넥타이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눈에는 이건 이미 범인이 잡힌 거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그린 그림은 대충 이렇습니다. 심슨이 마구간지기가 먹을 저녁 카레에 몰래 약을 타서 깊이 잠들게 만들고 말을 훔쳐나오던 중에 이걸 발견하고 뒤쫓아온 조련사 스트레이커와 딱 마주친 거죠. 그리고 황무지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끝에 심슨이 스트레이커를 살해하고 말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모든 조각이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가 가장 큰 거짓을 숨기고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때 셜록 홈즈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이 제시하는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주 치명적인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정에서 홈즈와 경찰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경찰은 심슨이 범인이다라는 답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 열쇠를 구했을까? 말은 어디에 숨겼을까? 같은 질문들로 증거를 그 답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홈즈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기존의 어떤 이론과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증거들에 집착해요. 예를 들면 조련사는 도대체 왜 한밤중에 그 귀한 말을 밖으로 끌고 나갔을까? 마곡간을 지키는 개는 왜 낯선 침입자를 보고도 짖지 않았을까? 또 피해자의 허벅지에 난 자상은 대체 뭘까? 홈즈는 아는 거죠. 바로 그 어긋난 퍼즐 조각에 진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홈즈의 방식은요, 처음부터 범인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손에 들고 차갑고 축축한 땅에 엎드려서 사건 현장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죠. 그의 눈에는 땅 위에 남은 모든 흔적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눈에는 그저 짓밟힌 진흙탕일 뿐이었던 그곳에서 홈즈는 타다 남은 성냥개비 하나, 그리고 근처 목장의 양들이 갑자기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는 이상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말발굽이 향하고 있는 뜻밖의 방향을 읽어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단서들이 실은 경찰이 상상조차 못한 진실, 즉
이 사건이 마구간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젖은 진흙 속에서 타다남은 납성량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시 야외에서 불을 붙일 때 흔히 쓰던 이 성냥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황무지 한가운데서 누군가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 불빛이 필요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추리의 사슬을 잇는 첫 번째 중요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홈즈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논리를 적용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죠. 말은 스스로 사라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근처에는 마구간이 딱 두 곳뿐입니다. 자신의 마구간에 없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바로 라이벌 마구간인 메이플턴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논리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간 홈즈는 경쟁 마구간인 메이플턴에 도착해서 조련사 사일러스 브라운과 마주하게 됩니다. 브라운은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홈즈의 그 날카로운 시선과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 앞에서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우연히 황무지를 헤매던 실버블레이즈를 발견하고 경주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에 말의 특징인 흰 반점을 염색해서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실버블레이즈를 찾는 것은 사실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사는 해결됐지만 홈즈의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조련사 존 스트레이커는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 이제 홈즈는 자신이 마주한 가장 유명한 단서, 바로 침묵이라는 단서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홈즈와 경찰 경감이 나눈 이 짧은 대화야말로 셜록 홈즈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 해결의 열쇠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났어야 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마구간에 들어왔다면 걔는 당연히 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걔는 짖지 않았어요. 이 짖지 않음이라는 부재의 사건은 그날 밤 말을 데리고 나간 사람이 걔가 아주 잘 아는 인물, 즉 매일같이 자기를 돌봐주던 조련사 존 스트레이커 자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 사건은 외부 침입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런던에서 아주 값비싼 정보를 두고 이중 생활을 하던 스트레이커가 빚에 쪼들리게 되자 자신이 돌보던 말에게 몰래 상처를 입혀서 경주에서 지게 만들고 반대편에 돈을 걸어 막대한 돈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준비했던 아주 섬세한 수술용 칼이 그의 허벅지에 상처를 냈고 어둠 속에서 시술을 위해 켰던 촛불과 성냥이 현장에 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위험을 감지한 말이 공포에 질려 내지렴 강력한 뒷발차기가 그의 계획과 목숨을 동시에 앗아갔던 겁니다. 결국 범인은 바로 피해자 자신이었습니다. 끔찍한 탐욕이 부른 비극적인 사고였던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사건의 그 명쾌한 논리를 잠시 뒤로 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미스테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 묻은 현장이 아니라 베이커가 221비의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무심코 두고 간 평범한 파이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을 만나기도 전에 홈즈는 그가 남긴 파이프를 집어듭니다. 한쪽만 까맣게 그을린 자국, 이빨로 깊게 문 자국, 그리고 남아있는 담뱃재의 종류까지. 홈즈의 눈에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성격과 습관, 심지어 신체적인 특징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편의 완벽한 이력서였던 셈이죠. 한번 보세요. 홈즈는 어떻게 이런 물리적인 증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인물 분석으로 바꿔놓는지. 파이프를 한쪽으로만 무는 습관을 보고 왼손잡이라는 걸 알아채고 깊은 이빨 자국에서는 강한 턱과 활동적인 성격, 그리고 비싼 담뱃잎에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읽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관찰력의 정수이자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이어 파이프의 주인, 그랜트 먼로 씨가 들어섭니다. 그는 아내 에피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아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행동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먼 언론은 그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내버린 일련의 사건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거액의 요구, 한밤중에 비밀스러운 외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처 오두막 창문에서 목격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노란 얼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홈즈는 논리적인 추론을 시작하죠. 아내가 과거를 숨기고 있고 갑자기 돈이 필요했으며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는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과거의 인물,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첫 남편이나 그와 관련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노란 얼굴은 아마 변장을 한 협박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적인 추론은 곧 아주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의심이 확신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 그랜트 멀로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홈즈와 왓슨을 데리고 직접 그 오두막으로 향하죠. 더 이상은 숨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 문 뒤에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맞서기로 한 겁니다. 그들이 오두막으로 다가갈 때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다시 한번 그 섬뜩한 노란 얼굴이 나타났다가 휙 사라집니다. 이 광경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밝혀내려는 멀로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세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상상했던 그 어떤 끔찍한 괴물도 사악한 협박범도 아닌 노란 가면을 벗어던진 작은 흑인 여자아이였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순간이었죠. 원로 부인의 비밀은 불륜이나 범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사실 그녀의 첫 남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그가 죽은 후에 남겨진 어린 딸을 미국에 맡겨두고 영국으로 왔던 겁니다. 그녀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던 당시 사회에서 새로 만난 남편이 자신과 자신의 딸을 받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딸의 존재를 계속 숨겨왔던 것이죠. 그녀의 고백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자신이 어렵게 찾은 이 행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온몸이 마비될 듯한 두려움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그 사랑을 시험해 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겁니다. 추리의 대가 셜록 홈즈는 협박, 비밀, 배신과 같은 논리적인 가능성들은 모두 계산했지만 한 여인이 남편을 잃을까봐 느끼는 그 깊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변수는 자신의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 감정의 깊이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논리가 무력해지는 순간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모든 시선이 남편 그랜트 먼로에게 쏠린 바로 그 순간, 그의 반응은 정말 심오한 품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책망하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의심 대신 용서를 선택하면서 이 미스터리의 진정한 해답을 스스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범인의 체포가 아닌 한 가족의 따뜻한 재회로, 그리고 위대한 탐정에게는 논리만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평생 동안 홈즈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명의 이름인 노버리를 자신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증표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추리력이 결코 닿지 않는 영역, 즉 인간의 연민과 사랑의 힘이 존재함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아주 겸허한 증표가 되었던 거죠. 오늘 살펴본 이 두 사건의 극명한 대조야말로 셜록 홈즈라는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얼음처럼 차가운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따뜻한 인간성에 의해 완성되는 곳이니까요. 수수께끼를 푸는 정신과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마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홈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의 회고록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요, 홈즈와 왓슨이 머무는 베이커가의 아늑한 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생 최대의 기회를 바로 눈앞에 둔 한 젊은이가 맞닥뜨린 아주 기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곧장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거대한 미스테리와 얽혀 들어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죠. 이 말 젊은 주식 중개인 사무원인 홀 파이크로프트가 한 말입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런던 금융가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겨우 자리를 잡은 참이었죠. 이제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만족감에 젖어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에 너무나도 달콤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제안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건은 아주 고전적인 딜레마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낸 안정적인 미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나타나서 내 모든 걸 바꿔버릴 것만 같은 거대한 부의 유혹. 바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자, 여기 두 제안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모슨 앤 윌리엄스라는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명망 높은 회사에서 정말 힘들게 따낸 사무원 자리입니다. 연봉이 200파운드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프랑코 미들랜드 하드웨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신생회사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마어마하죠. 연봉은 2배가 훌쩍 넘는 500파운드, 직책도 단순 사무원이 아니라 사업관리자. 심지어 모든 사업 수익의 1%를 수수료로 준다니 이건 뭐 거의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들고 온 남자가 바로 아서 피너라는 금융 대리인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파이크로프트의 하숙집에 나타나서는 마치 파이크로프트가 금융계에 숨겨진 천재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아첨을 늘어놓습니다. 책에서는 이 남자를 중간 키에 검은 머리, 아주 날카로운 눈빛과 수염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말투는 또 어떻고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아주 활기차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순식간에 파이크로프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피너의 칭찬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딱 들어봐도 젊은 사무원을 완전히 들뜨게 만들어서 그가 가졌던 소박한 야망 같은 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는 런던 금융가 전체에 파이크로프트의 재능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이런 엄청난 인재가 고작 평범한 사무원으로 썩는 건 사회적인 낭비라고까지 바랍니다. 결국 파이크로프트는 엄청난 부에 대한 약속과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액인 100파운드 선금에 눈이 멀어서 제안을 덥석 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너가 아주 이상하고도 결정적인 지시를 덧붙여요. 바로 원래 다니려던 모슨사에 절대로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니 자기가 모슨사 관리자랑 내기를 했다는 둥, 자네가 내 제안을 거절할 거라는데 5파운드를 걸었다는 둥 어딘가 석연치 않은 변명을 늘어놓죠. 그 이상한 조건이 품고 있던 진짜 의도는 파이크로프트가 새로운 직책을 맡기 위해 버밍엄으로 향하면서부터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연히 번창하는 기업을 관리하게 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거의 텅 비어있다시피 한 사무실과 정말 기이하게 짝이 없는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프랑스 전화번호를 던져주더니 거기에 있는 파리의 모든 철물 공급 업체의 명단을 손으로 베껴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수가 무려 1340개에 달했죠. 지금처럼 복사기 한 대 없던 시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야말로 끔찍한 노동이었습니다. 파이크로프트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 단조로운 작업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월급을 받으니까 이 정도 일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 걸까? 뭔가 아주 깊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마침내 그의 사업가적인 감각이 탐욕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 이면에 숨겨진 사악한 논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런던의 자문탐정 셜록 홈즈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죠. 사건은 정말 빠르고 충격적인 결말로 치닫습니다. 홈즈와 왓슨 그리고 파이크로프트가 버밍엄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용의자는 발각되는 대신 죽음을 택하고 만 거죠. 홈즈 일행이 그를 마주하자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며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결국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죠.
그리고 밧줄에 목을 맨 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홈즈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이 모든 정교한 일자리 제안은 사실 파이크로프트를 런던에서 멀리 떼어놓기 위한 계략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가 버밍엄에서 의미 없는 필사 작업에 묶여 있는 동안 파이크로프트와 놀랍도록 닮은 공범이 그의 행세를 하며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 중 하나인 모슨 앤 윌리엄스에 잠입하려 했던 겁니다. 그의 사직을 막았던 이상한 조건까지 모든 것이 이 대담한 금융사기극의 일부였던 거죠. 자, 그럼 다음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죠. 이 파일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설적인 명탐정 셜록 홈즈가 아니라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던 젊은 홈즈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자문탐정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은 홈즈가 훗날 왓슨에게 직접 들려주는 과거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홈즈는 왓슨에게 자신의 경력이 정말이지 완전히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대학 시절에 동료 학생이었던 빅터 트레버가 키우던 불테리어에게 발목을 물리는 바람에 그의 시골집에서 요양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일을 계기로 둘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우연한 사고 하나가 전설의 서막을 열었던 셈입니다. 빅터의 집에서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홈즈의 그 싹트기 시작한 능력이 빅터의 아버지에 의해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는 아주 풍채 좋고 활기찬 지주였지만 홈즈는 그의 호탕한 웃음 뒤에 조심스럽게 감춰진 과거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감지하죠.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에 홈즈가 트레버 씨의 팔에 희미하게 남은 JA라는 이니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는 그것이 과거에 지우려고 했었던 문신, 아마도 옛 연인의 흔적일 거라고 간파해버리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관찰이었지만 홈즈는 거기서 한 사람의 숨겨진 역사를 읽어낸 겁니다. 이 날카로운 추리에 노예는 크게 놀라며 그날 이후로 홈즈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경계하는 빛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빅터 트레버가 아주 다급하게 홈즈를 찾아오죠. 그의 아버지가 정말 기이하고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받은 직후에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 장의 쪽지가 건장했던 노인을 충격으로 쓰러뜨린 거죠. 런던의 사냥감, 파리 잡는 종이, 암광의 생명.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건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기괴한 헛소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죠. 홈즈는 직감합니다. 이건 분명 암호다. 그는 주의 깊게 쪽지를 읽기 시작해요. 거꾸로도 읽어보고 한 단어씩 건너뛰어도 보지만 도무지 의미 있는 문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시도 끝에 섬광 같은 통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마침내 이 암호의 열쇠를 깨닫게 되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세 번째 단어만 이어서 읽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게임은 끝났다. 허드슨이 모든 것을 말했다. 목숨을 위해 도망쳐라. 라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냉혹하고 무서운 경고가 드러납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진짜 메시지를 감추기 위한 연막, 아무 의미 없는 채워넣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해독된 메시지는 트레버 씨가 아들을 위해 남겨둔 고백록의 봉인을 해제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그의 진짜 정체는 물론 그가 평생 이룬 부의 피비린내 나는 기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백록에는 글로리아 스콧이라는 죄수 수송선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반란의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일부 공모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배를 장악하고 탈출했는데 그들이 떠난 직후 배가 의문의 폭발로 침몰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배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허드슨이라는 젊은 선원이었습니다. 한편 탈출한 반란 주동자들은 호주 금광에서 막대한 부를 쌓아서 영국으로 돌아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바로 그 허드슨이 나타나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대학 시절의 우정에서 비롯된 이 첫 사건의 성공은 젊은 홈즈의 신념을 굳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즉,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범죄 해결을 단순한 추측의 영역이 아닌 정밀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홈즈의 대학 시절 동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가문과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묘한 의식문. 그것은 단순한 문답서가 아니라
사실은 숨겨진 보물을 가리키는 지도였습니다. 홈즈의 대학 동창인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가 1년의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들고 그를 찾아옵니다. 가문의 비밀 문서를 훔쳐보다가 해고된 아주 유능한 집사가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에게 파혼당했던 하녀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역시 자취를 감췄고요. 남은 단서라고는 호수에서 건져 올린 정체 모를 잡동사니가 든 자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바로 이것! 수백 년 된 가문의 문답서입니다. 사라진 집사 브론턴이 발각되던 날 밤에 몰래 연구하고 있던 바로 그 문서죠. 언뜻 보기에는 무슨 종교적인 의식문 같기도 하고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홈즈는 이 의식문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기 위한 암호화된 지도라는 걸 간파합니다. 해는 떡갈나무 위에라는 구절을 통해서 기준 시간을 정하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느릅나무 아래라는 지점에서부터 측정을 시작하죠. 그는 느릅나무의 옛 높이를 이용해서 삼각법으로 특정 시간의 그림자 길이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낸 뒤에 의식문에 적힌 대로 북쪽으로 10걸음 또 10걸음과 같이 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최종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여정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돌판 아래의 캄캄한 공간 속에서 그들이 찾던 실종된 집사 리처드 브런턴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는 홈즈보다 먼저 이 수수께끼를 풀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를 무덤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브런턴의 시신을 발견함으로써 실종 사건은 해결됐지만 사실 더 큰 미스터리가 생겨납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으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가 풀었던 그 수수께끼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문득 이 문답서의 첫 구절들을 해독해냅니다. 이것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 내전 당시의 왕가에 대한 암호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가버린 그는 바로 처형당한 찰스 1세를, 그리고 오게 될 그는 망명 중이었던 미래의 왕 찰스 2세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호수에서 건졌던 그 녹슬고 변색된 낡은 금속 덩어리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 혁명 당시에 사라졌던 스튜어트 왕가의 고대 왕관이었던 겁니다. 충성스러운 머스크레이브 가문의 보관을 위해 맡겨졌던, 지금은 찌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된 역사적인 유물이었죠. 이로써 이 비극의 전모가 모두 드러납니다. 집사 브런턴은 자신을 버린 약혼녀 레이첼의 도움을 받아서 왕관을 찾아냈지만 그만 무거운 돌판이 닫히면서 지하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탔던 레이첼은 그를 구해주기는커녕 그대로 둔 채 왕관만 챙겨서 호수에 던져버리고는 도망쳐버린 거죠. 결국 한 가문의 역사적인 충성의 유산은 한순간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냉혹한 복수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들처럼 새로운 직장이나 대학 시절의 우정, 혹은 가문의 오랜 전통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 이면에도 이렇게 비범한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부와 명예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이죠. 네,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회고록에 남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홈즈는요, 단순히 범인을 쫓는 탐정이 아니에요. 뭐랄까, 잉크 자국이나 낡아빠진 양피지 조각에서 살인자의 숨겨진 동기, 심지어 수백 년 된 비밀까지 읽어내는 언어학자이자 역사가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홈즈가 어떻게 단지 몇 개의 단어, 그 파편만 가지고 전혀 다른 두 개의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철학, 이 한 문장에 셜록 홈즈를 전설로 만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커다란 증거, 살인무기나 알리바이에 매달릴 때 홈즈는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가장 작은 것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사건의 심장부에는 바로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의식을 담은 암호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살해당한 사람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작은 쪽지입니다. 홈즈에게 이것들은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범인의 심리는 물론이고 사건의 진실 전체를 품고 있는 살아 숨쉬는 증거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수수께끼,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열쇠가 되는 두 개의 문서를 통해서 홈즈의 그 비상한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수세기 전의 낡은 유산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피로 얼룩진 아주 현대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17세기부터 내려온 아주 고풍스러운 가문의 문답,
다른 한쪽은 살해된 남자의 손에서 발견된 막 휘갈겨 쓴 것 같은 쪽지. 정말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 두 문서가 오늘의 핵심 단서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의 해결은 전적으로 홈즈가 이 종이 조각들에서 과연 무엇을 읽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과거의 시와 현재의 메모에서 진실을 엮어내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죠. 바로 머지그레이브 가문의 의식입니다. 홈즈의 대학 동창이 들고 온 이 미스터리는요,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한 가문의 오래된 비밀 유선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말 혼란 그 자체입니다. 아주 재능이 넘치지만 좀 바람둥이 기질이 있던 집사 브런턴이 어느 날 밤 가문의 비밀 문서를 훔쳐보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해고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집사를 짝사랑하다 버림받았던 하녀 레이첼이 갑자기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더니 한밤중에 호수에다 정체불명의 자루를 던져버리고는 그녀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경찰이 호수를 뒤져서 그 자루를 찾아내긴 했는데 그 안에는 시신이 아니라 그냥 녹슨 쇳덩이만 들어있었죠. 사람은 둘이나 사라졌는데 남은 건 의미를 알 수 없는 고철덩어리뿐이라니 정말 미스테리하죠? 다른 사람들이 이 혼란 속에서 헤맬 때 홈즈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 이 엉킨 실카레의 시작점인 문서 말이죠. 집주인인 머즈그레이브는 그걸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별 의미 없는 가문의 전통 같은 거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읽게 하는 그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홈즈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이게 그 의식문의 내용입니다. 해는 어디에 있었나? 그림자는 어디에 있었나?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오래된 시나 수수께끼처럼 들리죠? 하지만 홈즈의 눈에는 이게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떡갈나무, 느릅나무 같은 구체적인 지형지물, 그리고 북쪽으로 10걸음 같은 아주 정밀한 지시사항을 보고 바로 깨닫습니다. 아, 이건 시가 아니야. 이건 숨겨진 무언가를 찾기 위한 완벽하게 암호화된 지도다. 네, 홈즈는 이 시적인 문구들이 사실은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가리키는 지도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홈즈가 이 아름다운 단어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바꾸어서 이 오래된 암호를 해독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홈즈의 추리는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첫째, 기준점을 찾습니다. 떡갈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예전에 벼락마저 베어버린 느릅나무의 위치도 확인하죠. 둘째, 변수를 계산합니다. 해가 떡갈나무 위에 있을 때의 그림자 길이를 알려면 나무 높이를 알아야 하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머즈그레이브가 어릴 때 풀었던 삼각법 문제 덕분에 그 나무 높이를 기억해낸 거예요. 64피트! 와, 이런 우연이! 홈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그림자의 끝이 어디쯤일지 계산해냅니다. 셋째,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나침반을 들고 정확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죠. 북쪽으로 20걸음, 동쪽으로 10걸음. 마침내 멈춘 곳에서 마지막 단서, 그리고 그 아래로를 해석합니다. 땅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발밑, 지하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 지하실은 땔감을 보관하는 장소였는데요. 바닥 한가운데에 녹슨 쇠고리가 달린 아주 거대한 석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는 사라진 집사 브런턴의 머플러가 묶여 있었죠. 홈즈와 경찰이 힘을 합쳐 석판을 들어 올리자 시커먼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어두운 공간에는 촛대, 성냥갑, 그리고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숨져있는 브런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수께끼를 풀고 석판을 들어 올린 뒤 안으로 내려갔지만 석판을 받쳐뒀던 나무 토막이 빠지면서 돌이 제자리로 쾅 닫혀버린 겁니다. 스스로 찾아낸 보물창고가 결국 자신을 가두는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자, 브런턴은 죽었고 그가 찾던 보물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홈즈는 다시 호수에서 건진 그 이상한 자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의식문의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가버린 자는 누구고 오게 될 자는 또 누구인가? 여기서 홈즈는 자신의 방대한 역사 지식을 꺼내듭니다. 이것은 바로 처형당한 왕 찰스 1세와 왕위를 되찾으러 올 찰스 2세를 의미하는 암호였던 겁니다. 머즈그레이브 가문은 아주 유명한 왕당파였거든요. 아,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죠? 그 녹슨 쇠붙이와 조약돌은 바로 스튜어트 왕과의 잃어버린 왕관이었던 겁니다. 하녀 레이첼은 죽은 브론턴을 발견하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이 보물을 증오심에 불타 호수에 던져버린 뒤 자취를 감춘 것이었죠. 자,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화로운 시골에서 벌어진 아주 현대적이고 잔인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홈즈가 과로로 쓰러져서 요양을 갔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된 사건이에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액턴이라는 사람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자잘한 물건 몇 개를 훔쳐가요. 그리고 며칠 뒤 바로 이웃인 커닝엄 부자의 집에 또 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져요. 마부였던 윌리엄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커닝엄 부자는 강도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윌리엄이 살해됐다고 증언합니다. 모든 정황이 그냥 운 나쁜 강도 살인 사건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물증이자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작은 쪽지 조각입니다. 죽은 마부 윌리엄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죠. 경찰은 이걸 아마도 윌리엄이 강도와 싸우다가 빼앗은 것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홈즈의 눈에는 이 종이 조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즉시 보였습니다. 경찰이 유령 같은 강도를 찾아서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홈즈는 오로지 이 작은 종이 조각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죠. 이 쪽지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썼다. 이 작은 단서 하나에서 그는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 본 겁니다. 바로 여기서 홈즈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자, 이 분석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홈즈는 이 쪽지를 보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필적이 한 단어씩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단어는 젊은 사람처럼 힘이 넘치고 그 다음 단어는 노인처럼 힘이 없고 떨리는 글씨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전혀 다른 두 필체가 그리스식 이 모양처럼 아주 독특한 특징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가족 간에 나타나는 습관 같은 거거든요.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이 쪽지는 혈연 관계인 두 남자, 바로 커닝엄 부자가 함께 쓴 겁니다. 이게 바로 필적학이라는 건데요. 홈즈는 이걸 거의 과학 수사 도구처럼 사용한 겁니다. 펜 끝에 남은 그 미세한 흔적만으로 범인들의 관계와 그들의 계획까지 전부 읽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쪽지는 강도의 것이 아니라 마부 윌리엄을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기 위해 커닝엄 부자가 직접 쓴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홈즈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증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여기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연극적인 재능은 물론이고 심지어 속임수까지도 서슴지 않는 홈즈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머즈그레이브 사건의 결말을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 그 자체였어요. 브런턴의 탐욕은 결국 그를 외롭고 끔찍한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를 사랑하고 또 증오했던 하녀 레이첼은 죄책감과 슬픔에 미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비극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라이게트 사건의 동기는 아마도 협박이었을 겁니다. 마부 윌리엄이 커닝엄 부자가 이웃집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들을 협박했던 거죠. 그래서 부자는 이 강도 소동을 이용해서 아예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제 홈즈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쓴 원래 쪽지를 홈즈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그들의 필적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홈즈가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칩니다. 그는 커닝엄 부자 앞에서 강도에 대한 보상금 포고문을 작성하는 척해요. 그러면서 일부러 문서에 12시 15분 전이 아니라 1시 15분 전이라고 잘못 적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꼼꼼한 성격의 늙은 커닝엄이 직접 펜을 들어서 그 부분을 고치죠. 바로 그 순간 홈즈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로 모두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 틈을 타서 결정적인 필적 증거를 손에 넣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범인들 바로 코앞에서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새로 얻은 필적 샘플을 손에 쥔 홈즈는 즉시 커닝엄 부자를 추궁하면서 그들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궁지에 몰린 부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홈즈에게 달려들지만 홈즈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였죠. 밖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자기들 목을 조르게 된 셈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홈즈 수사법의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는 이야기나 편견을 버리고 오직 눈앞에 있는 증거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것.
둘째,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오래된 문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식이 필요했고 필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진실은 언제나 가장 사소한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그의 굳건한 신념입니다. 300년 된 비밀지도, 그리고 순간의 거짓말이 담긴 휘갈겨 쓴 쪽지. 과연 어떤 글이 더 위험하고 어떤 진실이 더 파헤치기 어려웠을까요? 두 사건 모두에서 홈즈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장 위대한 탐정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가 결국 범인을 가리키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셜록 홈즈의 세계 참 파고들수록 흥미롭죠. 아서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작품들은요. 유독 한 가지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던집니다. 그건 바로 과거라는 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모든 걸 억울하게 빼앗긴 한 남자의 독백인데요. 이게 그냥 나 화났어 하는 그런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들의 핵심을 그야말로 꿰뚫는 하나의 선언 같은 거죠. 과거가 남긴 그 길고 때로는 정말 지독하게 폭력적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이 한 문장에 수십 년 동안 고마 터진 원한, 그 고통,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고만 죄책감의 무게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의 도화선은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는 범죄하면 총성이 빵 하고 울리거나 비명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오늘 홈즈가 우리를 끌고 갈 사건들은 그런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범죄는요, 이 마지막 비극이 일어나기 몇 년, 아니 수십 년 전에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치 과거에 심어진 아주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자라나서 마침내 현재라는 땅을 뚫고 튀어나오는 그런 끔찍한 괴물처럼요.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현장으로 가보죠.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는 한 가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군인 제임스 바클레이 대령이 글쎄 완벽하게 잠긴 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말 그대로 밀실이죠. 그럼 경찰의 눈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당연히 마지막까지 그와 아주 격렬하게 다퉜던 아내 낸시 바클레이에게로 쏠립니다. 모든 정황이 아내의 격한 감정이 이 비극을 낳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역시 셜록 홈즈의 눈은 다르죠. 그의 눈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현장은 온통 이상한 질문추성이에요. 자, 보세요. 시신 근처에 놓인 이 기이하게 생긴 나무 곤봉. 이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안에서 분명 잠갔는데 그 방문 열쇠는 어디로 사라진 거죠? 또 하녀가 들었다는 그 절규 속 이름, 데이비드. 이 사람은 대체 누구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이상한 거, 창문 커튼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작고 기이한 동물의 발자국. 이건 뭐죠? 이 모든 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이건 밀실살인이 아니다.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기이한 외부 침입자가 있었다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증거들이었던 거죠. 자, 이 바클레이 대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의 문을 여는 일종의 열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가져와서 나란히 놓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오래전의 배신이라는 똑같은 아주 어두운 뿌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장소를 좀 옮겨서 트레벨리언이라는 젊은 의사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블래싱턴이라는 아주 정체불명의 남자가 새들어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엄청난 돈을 내면서까지 의사의 집에서 그 보호 아래 지내려고 하는데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계속 쫓기는 사람처럼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냥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정체불명의 침입자들이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두 번째 비극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두 미스터리의 핵심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먼저 바클레이 대령,
그의 배신은 사랑, 그리고 질투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됐어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였죠. 반면에 블래싱턴이라는 이 남자, 그의 배신은 철저히 탐욕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이기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시작점은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배신 모두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썩고 골마 터져서 결국 폭력적인 죽음이라는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바클레이 대령의 과거에서 온 남자, 헨리 우드입니다. 모두가 수십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식민지 인도에서 겪은 끔찍한 시련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 과정에서 몸은 곱사등이처럼 뒤틀리고 흉측하게 변해버렸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돌아온 거죠. 자신을 배신하고 사랑하는 여인까지 빼앗아간 그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요. 한편 블래싱턴의 사건에서 홈즈는 그의 공포가 단순한 신경쇠약이 아니라는 걸 바로 간파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 자신의 배신 때문에 감옥에 갔던 옛 동료들, 그 악명 높은 월딩턴 은행 강도단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를 찾아와 빚을 받아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홈즈의 눈에는 블래싱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가 심판을 내리는 방식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먼저 헨리 우드와 바클레이 대령. 이건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바클레이는 자기 죄가 만들어낸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을 본 그 충격 하나만으로 죽어버립니다. 자신의 죄책감이 그를 쓰러뜨린 거죠. 말 그대로 양심이 내린 사형 선고였어요. 반면에 블래싱턴은 어땠나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침입이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가짜 진료까지 꾸며서 접근한 다음에 아주 냉혹하게 복수를 실행하죠. 한쪽은 내면의 죄책감에 의한 심판, 다른 한쪽은 외부에서 가해진 잔혹한 처형.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죠. 자, 지금까지는 과거의 유령이 현재를 쫓아와서 어떻게 복수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감금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과거는 복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범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족쇄 또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멜라스 씨라는 평범한 그리스어 통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체 모를 남자들에게 납치돼서 마차에 실려 런던 외곽의 낯선 저택으로 끌려가요. 그가 거기서 마주한 건 얼굴 전체에 끈적끈적한 테이프가 붙여져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한 남자였습니다. 멜라스 씨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이 끔찍한 협박의 통역을 맡는 것. 이 장면은 정말 극심한 공포와 압박 속에서도 한 인간의 용기와 지성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멜라스 씨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납치범들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하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포로인 폴크라티데스가 격렬하게 거부하며 석판에 답을 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죠. 아주 기가 막힌 기지를 발휘해서 공식적인 질문들 사이에 슬쩍 자기 질문을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뭐요? 어디서 왔소? 여기가 어디요?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해서 그는 납치범들 바로 코앞에서 통역이라는 자기 역할을 무기 삼아 포로의 신원과 범인의 이름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단순한 통역가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비밀 수사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은 소피라는 한 여성이 방에 들어서는 바로 이 순간에 맞춰집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감금된 남자 폴크라티데스의 여동생이었어요. 이 말은 즉 범인들이 진짜로 노리는 건 폴이 아니라 바로 그의 여동생인 소피의 재산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과거의 원한이나 복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악용하는 아주 치독한 현재 진행형 강압범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앞서 봤던 두 사건에서 과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였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과거는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범인들은 폴크라티데스를 인질로 잡아서 여동생을 협박하는데 바로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 이 과거를 악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이한 그리스인 통역과 사건은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떤 절박한 의뢰인이 베이커가 221비의 문을 두드려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가 셜록 홈즈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한 새로운 인물을 통해 홈즈에게 전달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왓슨의 이 말을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왓슨은, 그리고 당연히 그의 기록을 읽는 우리 독자들도 셜록 홈즈를 그냥 세상에 딱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천재라고 생각해 왔어요. 어떤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순수한 이성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고독한 천재요. 그에게 뭐 형제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평범한 유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홈즈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그 모든 이미지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아니, 셜록 홈즈에게 형이 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형 마이크로프트가 자기보다 관찰력과 추리력이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다니. 이건 뭐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죠. 이 순간 셜록 홈즈의 세계가 갑자기 2배로 넓어지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이 두 형제는요, 말 그대로 천재성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접 범죄 현장에 가서 단백질을 분석하고 발자국을 추적하고 이렇게 발로 뛰는 실천가 타입이죠. 그런데 형이 마이크로프트는요,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오직 순수한 논리의 힘만으로 정부의 중대사를 해결해버리는 사색가 타입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현장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셜록이 탐정이라면 마이크로프트는 영국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인간 데이터베이스 혹은 최종 분석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프트라는 인물의 독특한 성격은요, 그가 직접 만든 디오게네스 클럽이라는 곳에 아주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런던에서 가장 비사교적이고 남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교 클럽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제일 규칙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군데, 이방인의 방을 빼고는 절대 대화 금지. 침묵 속에서 오직 관찰과 생각만 허용되는 공간인 거죠. 이 클럽이야말로 마이크로프트 홈즈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결말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3가지 다른 형태의 과거를 마주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과거들은 마지막에 어떤 종류의 정의를 가져왔을까요? 각 사건의 결말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정의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곱사등이 남자 사건의 바클레이 대령은 어땠죠? 옛 동료 헨리 우드를 보자마자 충격과 죄책감으로 죽었죠. 이건 양심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입주 환자 사건의 블래싱턴은요? 결국 옛 동료들에게 쫓겨서 살해당했죠. 이건 그야말로 잔혹한 복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리스인 통역과 사건의 폴 카르티데스는요? 납치범들에게 독살당하고 그 범인들은 유유히 그의 여동생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비극적이게도 여기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거죠. 결국 이런 결말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뿌리가 수십 년 전 과거에 묻혀 있을 때 과연 정의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 딱 떨어지는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정의라는 게 때로는 내면의 고통스러운 심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잔인하게도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복잡한 현실인 거죠.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방식이 결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과거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찾아낸다면 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그 형량을 결정하는 걸까요? 법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양심?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복수심일까요? 이건 인과응보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내는 그 메아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모든 전설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요,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정 셜록 홈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번뜩이는 천재성 뒤에 가려져 있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운명적인 대결. 그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회고록은요, 사실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탐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홈즈의 진짜 모습과 그의 형, 마이크로프트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국가의 운명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범죄계의 황제와 맞서 전설이 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요,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자, 바로 셜록 홈즈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왓슨조차 심장이 없는 두뇌라고 불렀을 정도로 냉철했던 이 남자. 과연 그의 감정 없는 모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왓슨 박사는 홈즈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가족은 있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홈즈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선 정말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서 왓슨이 보기엔 홈즈가 때로는 인간이라기보다 어떠한 감정도 없이 오직 논리와 지성만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기계처럼 보였을 정도입니다. 아마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천재가 아닐까, 왓슨은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홈즈가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서 왓슨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신의 그 놀라운 추리력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혈종에 흐르는 예술적인 재능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뿐이라고요. 그의 할머니가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화가 베르네의 누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가의 피가 자신에게 와서는 이렇게 사물을 꿰뚫어 보고 진실을 추리해내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은 사실 더 엄청난 존재를 소개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셜록 홈즈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림자 속에 조용히 몸을 숨긴 채 사실상 영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홈즈, 바로 그의 형 마이크로프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동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천재성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고요한 거인이었죠. 내 형 마이크로프트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이 한마디에 왓슨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자기 입으로 직접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고백 하나만으로 마이크로프트 홈즈라는 이름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지성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이 두 형제 정말 재밌어요. 같은 피를 물려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동생 셜록이 막 안개 낀 런던 뒷골목을 직접 발로 뛰면서 범죄의 실마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파잖아요. 그런데 형 마이크로프트는요, 편안한 안락의자에 딱 파묻혀서 머릿속으로만 국가의 중대사를 해결해버리는 그야말로 정적인 이론가였던 거죠. 셜록한테 추리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다면 마이크로프트에겐 글쎄요, 그냥 심심풀이 취미 정도? 그의 활동 반경도 딱 세 군데, 자기 집, 정부 청사, 그리고 아주 특이한 클럽,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이오지니즈 클럽이라는 곳은 마이크로프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세상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런던에서 가장 비사교적인 사람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침묵의 성역이죠. 여기서는 서로 아는 척도 하면 안 되고요. 방문객을 맞는 방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하다가 3번 걸리면 바로 쫓겨나요. 그리고 이 기묘한 클럽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바로 마이크로프트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조용하고 비사교적인 이 공간에서 홈즈의 다음 사건, 그리스인 통역사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홈즈 가문의 개인적인 미스터리는 잠시 접어두고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유럽 전체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서, 바로 사라진 해군 조약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외교관의 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이 종이 한 장에 대륙의 평화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유능한 외교관 퍼시 펠프스가 극비 조약을 베껴 쓰고 있었는데 잠시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있던 조약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보초를 서던 안내원은 누군가 타놓은 약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그 시간에 건물을 빠져나간 사람은 그의 아내인 청소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건 뭐 완벽한 밀실범죄나 다름없었죠. 이 사라진 조약은요, 펠프스의 인생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무려 10주라는 시간 동안 그는 국가기밀을 잃어버렸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다가 결국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아코녀가 있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죠. 모든 걸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이커가의 탐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달도 더 지난 시점이었어요. 역시 홈즈는 달랐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본 거죠.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약혼녀의 오빠인 조셉 해리슨이었어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고 절박해진 그가 펠프스의 믿음을 배신하고 조약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 바로 펠프스가 고통 속에서 누워있는 그 방, 바로 아래 비밀 공간에 조약을 숨겨두었던 거죠. 홈즈는 정말 극적인 방식으로 조약을 되찾아주면서 한 남자의 명예와 인생을 통째로 구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사건들은요, 어쩌면 이 거대한 서막을 위한 준비운동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셜록 홈즈라는 찬란한 빛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지성과 대등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단 한 사람, 범죄계의 철학자 모리아티 교수가 드디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홈즈는 모리아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범죄계의 나폴레옹.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군대로 유럽의 지도를 바꿨듯이 모리아티는 자신의 지성으로 런던 지하세계에 자신만의 질서와 제국을 세운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악을 하나의 학문처럼 연구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천재였습니다. 그의 범죄 조직은 런던 전역에 뻗어있는 거대한 거미줄과 같았어요. 모리아티는 그 거미줄의 정중앙에 미동도 없이 앉아서 거미줄의 아주 작은 떨림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수많은 부하들이 움직여서 범죄를 실행했죠. 설령 그 부하들이 잡히더라도 거미줄의 가닥이 끊어질지언정 중심에 있는 거미, 즉 모리아티의 존재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그림자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지배자였던 겁니다. 마침내 홈즈가 이 거미줄의 핵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미가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모리아티가 베이커가 212B의 문을 직접 두드린 거죠. 그곳에서 펼쳐진 두 천재의 대화는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하죠. 만약 당신이 나를 파멸시킬 만큼 영리하다면 나 역시 당신을 파멸시킬 거라는 걸 명심하시오. 바로 이 순간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지적 대결을 넘어서 서로의 목숨을 건 피할 수 없는 결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리아티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런던은 더 이상 홈즈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됐죠. 홈즈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도주, 그리고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홈즈의 도주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두 천재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홈즈가 런던을 떠나 브뤼셀로 향하면 모리아티는 한 발 앞서 그곳에 덫을 쳐넣었습니다. 홈즈가 기지를 발휘해 경로를 바꿔 스트라스부르로 향하면 모리아티의 그림자는 어김없이 그 뒤를 바싹 쫓아왔죠. 이 지독한 추격전의 종착역은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거대한 자연, 라이엔바크 폭포였어요. 라이엔바흐프 폭포는 이 이야기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녹아내린 눈 때문에 불어난 물이 포효하면서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물줄기.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은 마치 이 두 천재의 거대한 지성과 파괴적인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이렇게 압도적이고 장엄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모든 지성과 계략은 한낱 작은 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마지막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무대였습니다. 결전의 순간, 왓슨은 위급한 환자가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홈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 정말 비극적인 속임수였죠. 결국 홀로 남게 된 홈즈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왓슨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친애하는 왓슨, 모리아티 씨의 배려로 이 글을 쓰네. 그가 우리 사이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네. 이 담담한 문장 속에는 사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한 영웅의 결연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폭포의 거대한 포효 속으로 두 천재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가장 위대한 탐정을 잃었죠. 그렇다면 셜록 홈즈가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친구의 죽음을 확인한 왓슨은 절규합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건 단순히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보내는 슬픈 찬사가 아니었어요. 이성과 합리, 질서의 시대가 그 가장 위대한 상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 전체의 비판과도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홈즈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장 완벽한 형태의 승리였어요. 그가 라이켄바흐프 폭포에서 목숨을 걸고 모리아티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런던에서는 그가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짜놓은 거대한 그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티 제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고 런던을 뒤덮었던 거대한 범죄의 거미줄은 완전히 해체되었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런던에 다시 빛을 되찾아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홈즈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런던 시민들은 실제로 검은 완장을 차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독자들의 항의 편지가 작가에게 빗발쳤고 결국 작가는 홈즈를 다시 살려낼 수밖에 없었죠. 대체 어떻게 책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온 세상에 그의 죽음을 거부할 만큼 이렇게 현실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불멸의 탐정 셜록 홈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전설은 라이엔바크 폭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부터 영원히 시작되었으니까요.